경제 쟁점, 경제 공부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미리 짜놓은 스케줄대로 뭐 그런 것과는 달리 시의성 있는 주제를 그때그때 골라서 정승일 박사님으로부터 공부 겸 뉴스 해설 겸 분석 겸 어떻게 경제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것까지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약 45, 6분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다가 1주 줄어드니까 그러네요. 저는 참 좋습니다. 네. 게시판에도 환영한다 이런 말이 일색인데 예, 그래요. 박사님이 조금 덜 바쁘셔서 매주 와 출연하실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참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강의가 밖에 벚꽃이 너무 좋아서 네. 강의를 일단 중단했고 오늘은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또 하늘이 엄청 좋네요. 실례지만 요 며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왜 네.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일까? 네.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반성, 성찰이 더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는 걸 봤습니다만 심재철 1980년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과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뭐 대의원대회 의장 대의원 의장이 유시민이었어요. 네네네. 네. 그 유시민 지금은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 그냥 편의상 유시민 작가라고 호칭하기로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진술서 공방 뭐 결국 너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만 너 밀고자 아니었니? 그랬더니 유 이사장이 그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그렇다. 네. 그러면서 배경을 설명했고 서로 까자 그랬더니 실제 심재철 의원이 또 공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같이 운동했던 여러 네. 사람들이 본인의 기억 이런 걸 많이 증언하고 네. 두 사람을 좀 자제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심재철 이사장에게 심재철 의원이 너무 앞서 나가거나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정 박사님은 그때 몇 학년이셨어요? 그때 2학년이었어요. 2학년. 대학교 2학년. 그럼 문제의 서울역 앞에 집회에는 당연히 계셨을 것 같고. 제가 저녁 7시 정도에 거기 갔습니다. 그때 당시 뭐 심재철이나 유시민 이들의 대중 영향력 네. 그리고 학생운동 지도부 리더십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땠다고? 뭐 제가 뭐 그 당시 리더가 아니라 그냥 2학년짜리.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운동권 뭐 요만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리더십이 어땠었냐고. 뭐 압도적이었죠. 압도적. 예. 뭐 유시민은 뭐 형이라고 뭐 선배라고 하면은 네네. 유시민 선배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그냥 뭐 달변이었고 그 다음에 심재철 그분도 말을 굉장히 잘했는데 잘생겼고 어유 뭐 여자들 엄청 좋아하셨고 예.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좀 있었군요. 그렇죠. 카리스마는 사실 심재철 그분이 학생회장으로서 이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 직접 뽑은 직선 학생회장이었습니까? 그것까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학도국단 체제가 아마 무너졌을 테니까 네. 서울의 봄이었으니까 예. 아마 직선을 했나 안 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간선제였을 수도 있고요. 대의원을 뽑았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대의원 대회 의장이 유시민 당시 네. 3학년 경제과 학생이니까. 네, 제 기억에는 제가 직접 투표한 기억이 없거든요. 예. 그 기억이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관악구에 유 어떤 의원 있는데. 유이홍. 유기홍. 유기홍. 예. 유기홍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네. 과도 체제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회로 넘어오기까지의 과도적인 네. 그때였고 자기가 그 선거를 관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간선 심재철 당시 4학년 학생이 네. 학생회장으로 뽑히는 간선 선거에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 비슷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네라고 호칭하더군요. 그래요? 심재철에게. 그러니까 동기니까. 그렇죠. 네. 유기홍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같은 학번 동기고 그렇죠. 한 학번 밑이 지금 유시민, 네. 고 한 학번 밑이 정 박사님 네. 이렇게 지금
계보가 그러네요.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족보까지. 유기용 의원이 자네라 그러면서 네. 자네가 그러면 쓰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가 과도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정 박사님 말 들어보니까 예 아까 그 CM이 나가는 도중에 제가 이 관련을 잠깐 여쭙겠다고 그랬더니 정 박사님이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방송 광고 중이라서 저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욕 나오죠. 자,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다.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꼭 그렇게 봐야 하느냐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이 대통령이 최근에 삼성에 네. 가서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하고 격리하는 것을 보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노무현 정권 때의 삼성 장학생 뭐 그런 거에 악몽이나 데자뷰가 난다라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그렇죠. 산업 정책이죠. 네네네 산업정책 차원에서 답변을 주신 이제 그렇게 끝났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과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전속 거래를 하니까 네. 부품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네. 그냥 계약 관계만 존속을 시키면 잘 만들든 조금 덜 만들든 어제같이만 만들어내면 계속 납품을 하니까 그렇죠.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제조업 체력이 약하다 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즉 재벌 개혁을 해야 부품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서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다. 네. 소재 산업 이런 것도 좀 키우자 이런 네. 얘기 같은데 네. 그 점에 대한 박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속 거래를 하면 이제 그게 그 전속 거래를 하는 그 납품업체 예.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진보 쪽 분들은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실제로 한번 전속 거래하는 기업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 찾아가면은요, 가령 삼성전자에 전속 거래하는 순간 그 계약이 체결되는 그날 밤에 돼지 잡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 그게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랑 같은 얘기인데. 우리 이제 살았다. 그렇죠. 이제부터 삼성이 확실하게 3년간 5년간 우리 제품을 사줄 거다. 그럼 더 이상 사장님과 판매 담당 이사님이 더 이상 뭐 거래선 뚫으려고 왔다 갔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직원들 월급 줄 때 저것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거고 모든 게 다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전속거래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뭐 대기업이 당신 이거 전속거래해 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요. 양자가 합의한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우리 앞으로 전속거래 하자. 서로의 오케이?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좋냐면은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으니까 예. 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 이쪽도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니까 뭐 이익도 안정돼 있을 거고 종업원 월급 주는 것도 안정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게 일정 정도 기술 개발할 돈도 이게 여유가 있는 거고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속 거래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게 바로 독점 아니냐. 양자만 딱 그 납품을 하고 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를 하니까 경쟁 관계라는 게 없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이 납품을 하겠다는 그 회사들은 많은데 납품을 받는 회사는 이제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라든 여기밖에 없으니까 예. 이게 일종의 수요 독점이다. 결국은 삼성전자, 현대차 여기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그래 휘둘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니까 뭐 까짓 거 휘둘리면 좀 어때? 까짓 거 뭐 납품 단가 좀 깎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양면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라든가 이 양자 간의 계약이 맺어지는 게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이 맺어진 거고 어쨌든 그러면은 양자가 다 이익을 얻는다는 게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 이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이 만약 없다면은 아니 자발적으로 그럼 그 전속거래 하지 않고 그냥 계약 파기하거나 아니면 계약 안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전속 거래라는 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안정적인 그 납품처가 있으니까 나로서는 이제 굉장히 다행인 게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쪽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 뭐 정말 그냥 뭐 원하면은 그냥 원가도 공개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 보여줘야 되는 거고 생사 여탈권을 그렇죠. 다 그러다 삼성이 보니까 쥐고 뭐 있고. 그때다가 또 이제 또 언젠가는 또 선적 계약을 또 갱신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쪽이 안 해주면은 큰일 나니까 그냥 온갖 걸 다 바쳐야 되고 경제 외적 강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경제 외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경제적인 경제적 거예요. 강제. 경제적 강제 말하자면 나는 가진 게 없고 저쪽은 다 가졌으니까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계약을 맺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뭐 구매 담당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예. 구매 담당 그 과의 그 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회사 사장님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 접대해야 되고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이 예. 저쪽에 30대 40대 과장님한테 가서 접대하고 이런 비굴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현상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나 뭐 이런 그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계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 하청업체들, 그러니까 이거를 1차 하청이라고 합니다. 예. 직접 납품하는 예. 회사들. 예. 그럼 이 회사들이 이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뜯기기만 하고 이랬다면은 과연 이 회사들이 성장을 할까요? 성장할 돈이 존속했을까? 없잖아. 그렇죠. 이게 일단 망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망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차 벤더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고 주변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20대 그 대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못 할 경우에는 예. 그러면은 1차 벤더가 어딘지를 알아봐요. 삼성전자가 뭐 연봉이 한 뭐 과장급이 한 1억 정도가 되면은 네. 1차 벤더들은 뭐 과장급 정도 월급이 한 6천, 7천 정도가 돼요. 아, 그렇군요. 6천, 7천이면 우리나라 평균 월급쟁이의 2배 훨씬 월급입니다. 많죠. 네. 1차 벤더가 이 정도예요. 예.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1차 벤더들이 아니 저렇게 좋은 회사들인데 그럼 어쩌다 무슨 비결로 제가 지금 무슨 비결로 진보 쪽 사람들은 항상 뜯겼다 빼앗겼다 착취당했다 얘기하는데 예. 어떻게 그래 성장을 했죠? 얼마나 벌면 그렇죠. 그렇게 많이 뜯기고도 직원들에게 꽤 많은 그렇죠. 급여를 줄 수 있고 아직도 서바이벌 해 있고 네. 또 그 밑에 2차, 3차 벤더들이 또 있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1차 벤더 정도가 되면은 종업원이 이게 국내 공장에도 뭐 1,000명, 2,000명 되고 국외 공장, 가령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 예. 공장 지었었습니까? 예. 그럼 혼자 간 게 아니라 1차 납품업체들 데리고 나갔어요. 아 1, 2차 다 따라갑니까? 그 많이 따라가 나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공장에 가면 쫙 제복 입고 쭉 앉아가지고 기계적으로 촉촉해서 최종 조립 네, 자동차로 말하면 완성차 네, 그걸 하는데 베트남에서 그 완성하기 위한 휴대폰 단말기 한 대에 들어가는 주요 공급사들도 따라간다. 따라가야죠. 여기서 부품을 가져다 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면 또 뭐 거기에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 뭐 금형이라든가 이런 거만 예. 한국에서 하고 보다도 낮은 부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예 거기서 그냥 그 임금이 낮으니까 거기서 그냥 다 찍어내는 거죠. 그럼 현지에서 만들어서 예, 바로 거기 보낸다. 뭐 여자 뭐 베트남 여자분들 고용해가지고 몇천 명 고용해가지고 거기서 찍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 바로 납품하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이라든가 뭐 멕시코의 멕시코 기아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현대기아 천자가 있는 게 아니라 1차 하청업체들이 거기 따라가 있어요 다. 그래요? 뭐 이거 뭐 비밀이 아니라 신문에 보면 다 나온 얘기고요. 제가 자 그러면은 이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게 예, 그럼 거기에 종업원들이 몇천 명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북경 공장에 한 1,000명, 2,000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체코 공장에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전 세계에 현대기아 차만 아니라 1차 하청업체들도 한 회사당 몇천 명씩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글로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글로벌 중견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예. 1차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매출액이 1조, 2조 정도 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1차 예, 1차 경우에는. 중에 네. 매출이 그래서 조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주식 투자 뭐 저는 안 하지만은 주식 투자할 때 이게 보면은 현대 삼성전자 1차 납품업체라고 치면은 거기 종목만 따로 나옵니다. 그럴 정도.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뜨면 여기도 뜰 테니까 아. 일종의 테마주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럼 상장을 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이건 중소기업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견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대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 쪽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1차 이 재벌계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이에요. 법률상. 대기업의 정의라는 게 뭐 종업원 250명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종업원이 국내 몇백 250명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 몇 천 명이에요. 예.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책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인터뷰를 많이 다녔거든요. 현장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분명히 저한테 그 인터뷰하라고 지시를 해준 사람들은 이게 중기청 뭐 이런 공무원들 이쪽 분들이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하고 저한테 인터뷰를 가라고 용역을 줬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회사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률상으로는 다 독립회사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회사가 커지면은 250명이 넘어가서 중소기업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는 온갖 혜택이 다 없어져요. 지원이 끊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회사를 여러 개 쪼개버려요. 아. 근데 실제로는 이게 한 회사예요. 이게 한 패밀리가 지배하고 있고요. 창업자 패밀리가. 더군다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한 회사로 다 나와요. 사이트에는. 네, 광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뭐 청주 공장, 뭐 부산 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공장이 아니라 법률상 부산 공장이 독립법인으로 돼 있고 청주 공장이 독립법인으로 돼 있고 가령 부산 공장은 현대차 납품하고 있고 청주 공장은 뭐 GM이 납품하고 있고 납품처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진보 쪽 경제학자들의 문제가 이 현장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데이터만 보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인 줄 알고 자꾸 다루는 거예요. 공무원들 탁상 공론을 우리가 꽤 많이 여러 번 야단쳐 왔는데 진보 학자들 중에 일부는 현실을 모르거나 또는 애써 눈 감는 경우가 좀 있다. 네. 근데 그 함정에서는 벗어나자. 그렇죠. 누가 봐도 정 박사님은 진보냐 보수냐로 그냥 무식하게 양단으로 하자면 당연히 진보 쪽 학자이신 건 뭐 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비판할 거는 지금 비판하고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넘나들면서 네. 양쪽의 오류를 다 지적하시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자 그럼 이 종업원이 글로벌 뭐 몇천 명 되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지난 그 가령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가령 뭐 이런 예를 들자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그 자동차 헤드램프 있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전조등. 예. 이거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제가 찾아가 봤더니 이 회사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전거, 램프, 60년대 자전거 그죠? 삼천리 자전거. 예, 그런데 그 옛날 농사꾼들 자전거 예. 거기 램프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예.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를 독자 개발을 하니까 여기 납품회사 당신이 그래도 할 줄 아는 거 아니냐? 예. 그 자동차 헤드램프도 전조등도 만들어라라고 해봐라.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고 여러 개 회사를 정한 게 아니라 너 혼자 나한테 납품을 해줘라. 그 대신에 내가 당신의 회사를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그게 이제 정주영식 주먹구구식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 정주영 대통령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박정희 정부였는데 예.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계열화 정책이라는 거였습니다. 수직 계열화. 수직 계열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현대차에는 요 중소기업이 계열화돼 가지고 서로 전속 거래를 하라고 권장을 했어요. 그것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네, 권장을 해요. 짝짓기. 예.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동차 전조등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개 회사가 납품하게 하면은 모든 회사를 정부나 현대차가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회사만 유능한 회사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여기를 하면은 현대차도 이 회사 보고 야 저기 저 일본에 토요타에 납품하는 굉장히 전조등 잘 만드는 납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기술을 배워오는 거를 내가 도와줄게. 유학 가면은 내가 출장비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걸 도와줄게 해가지고 현대차가 도와준 거예요. 기술 학습을. 산업 초기에는 얻는 게 많았군요. 그렇죠. 그런 식의. 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정부는 뭘 했냐면은 현대차가 이 회사랑 이 전속 거래를 맺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특혜 말하자면 이 회사한테 세제 지원. 뭐 세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리 융자도 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당연히 이 회사는 전속 거래가 되는 순간 만세를 부르죠. 경쟁력도 생기고. 네, 기술도 없고 어허. 그다음에 품질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현대차가 와서 품질 지도도 해주고 예. 그 현대차는 그 품질 지도하는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현대차는 또 열심히 그냥 그 이 전 세계에 있는 뭐 GM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는 거예요. 예. 배워와가지고 자기 혼자만 써먹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이 회사의 부품의 품질이 좋아야 자기도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당연히 가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품질 지도 해주죠, 기술 지도 해주죠, 경영 지도 해주죠, 어떤 때는 자금도 자금 알선해 주죠. 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전속 거래라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예. 이건 일방적인 갈치 관계가 아니죠. 한편에서는 하청 단가를 그 반대급부로 깎죠. 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단가 좀 깎아라 그래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하청 단가를 너무나 깎으면 이익이 안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투자할 돈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못 하거든요. 물건 부품 품질이 낮아질 낮아지죠. 거고 그것은 납품을 받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손해로 손해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가 살기 위해서도 하청업체를 쥐어짜되 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죽기 직전까지 짠다는 것도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할 정도의 여력은 남겨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인터뷰한 그 회사들의 역사 속에서 제가 직접 케이스를 본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 1월달에 이제 남정석 박사님이라고 부경대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논문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이 한 10,000개 정도의 기업체들의 거래 관계를 쭉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글로벌 재벌 기업들 여기 납품하는 그 1차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예. 원청 삼성전자 여기 만큼이나 좋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 매출이나 마진폭이 좀 들쑥날쑥하는데 예, 예. 오히려 1차 하청업체들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아 방파제 역할을 삼성전자나 그쵸. 현대차가 해주는 측면이 네. 있네요. 그렇죠. 국제 경제 환경이 나쁠 네. 때는 오히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저기 중간 질문 잠깐 네, 예, 예. 좀 소화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막 해오는 얘기의 중간 질문은 아닙니다만 박사님께서 적절히 알아서 잘 믹스를 해서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SD1246 시청자 여러분 경제에 관한 거면 아무거나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걸 질문한다고 내가 너무 경제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흉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묻는 데는 원래 부끄러움이 없다고 옛날에 불치하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하문은 아닙니다만. 자, 우선 ASD124님이 두 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1번 언제쯤 경기 회복을 체감하게 될까요? 이른바 그 리세션 R, 네. R의 공포 아마 그것에서 나온 질문 같고요. 같은 분이 또 하나 주셨어요.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왜 업종마다 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업종마다 대여섯 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한두 개만 있을까요? 전자제품 하면 삼성, LG, 자동차도 사실상 현대기아는 같은 회사니까 현대. 그래서 한 개 기업 한두 개만 있는데 그 한두 개가 어려워지면 업종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 그 질문 아마 독과점 얘기 같기도 하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 너무 동떨어져서 언제 경제가 회복될 네, 거냐. 네. 그건 굉장히 넓고 깊은 얘기라 또 좀 다른 얘기 얘기니까. 하고요. 네, 그거는 두 번째 질문은 뭐 저희 얘기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 네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던 거랑 연속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까지 드릴게요. 제가 그러시죠. 좀 전에 이제 자동차 헤드램프 전조등 얘기를 했는데 네. 그 60년대 70년대 자전거 그 전조등에서 시작한 그 회사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면서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기술력과 매출 단위가 세계 6위
정도입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네. 와. 이 헤드라이트가 기술이 굉장히 예민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플라스틱으로 감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조등이 가령 알래스카에 가서도 이 차가 굴러다닐 수도 있고 언젠가는 아니면 사막의 사우디아라비아에 굴러다닐 수도 있고 극한 지역. 그러면은 한여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도 망가지면 안 되고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도 안 망가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인간의 생명이랑 연관되는 게 이게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가 잘못되면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시야 확보가 안 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이 헤드라이트 기술을 따라오려면 아직도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아. 이런 기술들. 한중간의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져서 최근은 1, 2년, 2, 3년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적어도 전조등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와 중국의 유력 회사 사이에 10년.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우리나라 회사가 방금 전에 이런 회사들도 중국 이런 데 공장을 만들거든요. 예. 그럼 거기 이제 일부 뭐 몇십 명 정도만 한국 사람들이 가 있고 임직원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전이 되는 거고 그러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죠. 그럼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어쨌든 이 회사가 10년, 15년 전부터 현대기아차 납품하는 게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 일본의 토요타, 미국의 포드 이런 데도 납품을 합니다. 왜? 현대기아차랑 납품 거래를 하면서 이 품질과 기술을 높인 거를 보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품질과 기술력이 지금 세계 정상급까지 왔다는 거를 다들 알지 않습니까? 타 외국의 빅 그렇죠. 5 안에 드는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인정을 해주죠. 한다. 그렇죠. 현대기아차 정도의 기술력이면 지금 제가 봐도 예. 유럽에 갖다 놓잖아요. 독일의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BMW, 벤츠보다 못할 뿐이지. 에헤. 이태리 피아트보다는 피아트,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푸조 뭐 이런. 푸조나 여기 급입니다 이게. 프랑스 자동차 급이에요. 예. 그 정도 급에 납품하는 1차 청업체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포드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면 야 너는 그냥 납품했어? 그럼 그 정도면 내가 인정해줄 만하다라고 해서 납품을 받는 거예요. 현대차에 탑재했다는 게 하나의 기술력 개런티가 그렇죠. 되기 가장 중요한 개런티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아주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뭐 자동차 헤드램프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일본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납품한 적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똑같은 겁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에 납품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좀 전에 시청자께서 질문한 거랑 연관되는 건데 그러면 현대기아차뿐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뭐 지금 한국GM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자동차라든가 쌍용차라든가 이런 데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모델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역사를 가진 회사는 자동차 회사 5개 중에 현대차밖에 없어요. 포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고요. 쌍용차도 어디 베껴왔나요? 쌍용차는 차체는 자기가 개발한 건데 엔진은 독일의 벤츠께서 가져온 거예요. 도면을 다 가져온 거예요. 기아차도 옛날에 이제 독자 개발한 게 일부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뭐 마츠다 뭐 미국의 포드 이런데 도면을 가져온 거예요. 한국에선 생산만 한 거지 독자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쳇말로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도면부터 차극차극 안 되고 막 수없이 깨지면서도 그래도 자기 손으로 시작해보고 끝까지 온 건 현대차 하나예요. 현대차나요. 그리고 그거를 요구했던 게 박정희의 중화공업 정책이었던 거예요. 예. 독자 개발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모든 재벌이 거기에 말을 듣질 않았어요. 정지용 회장만 말을 들었어요. 아니 그 서슬퍼런 박정희가 청와대 불러다가 임자 그거 해야겠어. 안 해. 야 김영욱 중정부장 오라 그래. 얘 좀 혼내줘.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긴 하는데 하지만 근데도 계기는 재벌이 있었어요. 계기죠. 왜냐하면은 아니 이익 타산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그랬는 게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975년도에 포니를 개발해가지고 계속 적자 상태예요. 적자가 10년 동안 가고요.
그 적자를 뭘로 메웠냐?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 중동에 가서 중동이 그 1차 오일 뭐 석유값 올라가지고 돈을 엄청 버니까 건설회사에서 번 돈 가지고서 부실 계열사였던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를 도와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계열 구조를 갖지 않았던 그룹이 있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계열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은 적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10년간 적자를 갈 각오를 하면서 독자 기술을 개발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아, 믿는 네, 그 뒷받침하는 형제들이 없으니까. 뒷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캐시 현금도 네, 없고 없으니까. 현금을 보태줄 사촌이나 없으니까. 처갓집도 없으니까 네.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그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내가 도면을 만드는 것보다는 미국의 뭐 포드라든가 일본의 마츠다에다 그냥 바로 도면 가져다가 그냥 만들어 팔기 급하니까 그것만 하다가 그냥 90년대로 와서 조금 독자 모델 개발하려고 조금 하다가 그냥 봉공과 뭐 그 신화를 한번 일으킨 적은 있었지. 그렇죠. 근데 봉고도 그 모델이 결국 뭐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온 도면들이에요. 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체 기술력이 조금씩 높아지진 않나요?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엔 독자적으로 차체만 개발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을 개발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엔진 개발한 유일한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어. 엔진 개발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그 엔진 개발을 자동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엔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엔진이 다 우리가 설계한 엔진이 아니라 다 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엔진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못 고쳐요. 왜 설계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진 거기서 기술자들이 날라와가지고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이 대응이 늦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엔진 관련 부품들을 다 수입해 오거든요. 예. 그럼 말하자면 엔진 관련 부품 하청업체들을 우리가 독자로 키울 수가 없어요. 왜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도 왜 팔아먹어야 되니까. 독일이나 일본 엔진 그 원천 기술 보유자가 그걸 못하게 하기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주려고 해도 이 원천적인 그 도면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줄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하청 갑질을 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은 하청 구조가 가장 많이 발달한 게 현대기아차예요. 현대차예요, 특히. 예. 왜냐하면 다른 이 자동차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베꼈기 때문에 하청을 줄 수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알았어요. 그래서 1차 하청업체들이 특히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테면 삼성차나 뭐 어디를 예로 들자면 국내 부품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았던 게 아니고 네. 주요 부품을 역시 외국에서 또 그렇죠. 마치 엔진 들여오듯이 네. 그렇게 들여왔다. 네. 아하. 아시는 것처럼 삼성차라든가 쌍용차라든가 여기 독자 엔진이 없거든요. 닛산이나 르노 그렇죠. 거 이렇게 다 가져오죠.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 관련 부품을 하청을 안 줘요. 자기가 다 수가 만드는데 줄 수가 수가 없는 없겠지. 거죠. 예. 그러니까 하청 겁질도 없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국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 경제 전체 차원을 위해서 그리고 고용의 증대 차원에서는 현대차 같은 데가 초반에 막 맨땅에 헤딩하면서라도 아무튼 장쾌한 역사를 써왔고 결국은 지금 빛을 내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양심에 기대서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본의 운동 논리상 돈은 더 큰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선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규제가 필요한데 현대차가 지금의 이렇게 큰 회사가 될 때까지의 1, 2, 3차 벤더들을 많이 키워온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현대차의 납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해야 되고 뭐 값도 낮추고 그렇죠. 심지어는 막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도 했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갑의 지위를 악질적으로 부린 점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아유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최소화해가면서 1, 2, 3차 수직 계열화 그 하청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 뭐 가령 징벌적 손해배상, 예. 가령 뭐 기술 탈취를 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납품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이 있는데 현대차가 납품을 딱 받아보더니 이거 뭐 우리 요거 기술을 이미 받았으니까 도면을 예. 이거 딴 회사한테 납품하게 해서 얘는 죽여버리고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이 중소기업의 손해 본 거에 뭐 5배, 10배 이 정도의 벌금을 물리게 하자. 저는 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아, 그런 거 해야죠. 역시 근데 이제 사법적 수단은 반드시 강화해야 있어야죠.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특히 저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뭐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에 불과해요. 뭐 한 사람이 기업을 300 몇 개? 네. 1000 몇 개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거래가 과연 공정한지 아닌지를 다 일일이 심사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김상조 위원장님이 이제 평소 지론처럼 사전적으로 이걸 심사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뭐냐면은 일이 터져서 정말 고발당했을 때 예.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정말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정도의 인생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할 정도로 벌금을 때리거나 뭐 어디 집어넣거나 이래야 된다. 아 뜨거라. 네, 뭐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나 이러다 죽겠네. 오. 이 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이 법과 이 게임의 룰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포함해서 네. 앞으로 이 땅에 계속 들어설 정부들이 확실하게 이어나가야 할. 네. 그래서 전통 아닌 전통처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죠. 네. 거기에는 사법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사법적 수단,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고 네. 경제적으로 아무튼 고통을 줘서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도 그 고통을 생각하고 실제로 죽어갔던 기업을 보고서 아유 저 짓은 말아야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상생의 기본 틀은 갖추자. 네. 질문 또 들어왔어요. 이 시민대학처럼 질문이 많아갖고 예. 근데 또 질문을 안 할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질문 주셨던 그분 같네요. 정 박사님, 최근 재벌들이 블록화하지 못한 영역인 IT나 화장품 네. 그리고 게임 산업 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신생 벤처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청산하고 중소벤처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왔었는데 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부산 분이신가 봐. 제 생각에 그분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약간 이 자가당착적인 게 있는 게 예. 먼저 IT랑 화장품이랑 게임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로 들었죠. 근데 지금 화장품의 경우에 제가 화장을 안 해서 이제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아모레 같은 데가 잘 나가는 이유가 국내 시장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워낙 잘 팔리니까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저렇게 뜬 거지. 이거 수출이잖아요. 그럼. 예.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게임이 국내에서만 지금 게임 돈 버니까 아니잖아요. 아, 예. 중국 뭐 이쪽 다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IT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IT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보다는 주로 하드웨어 쪽인데 예. IT라는 게 결국은 뭐 5G 관련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 그다음에 핸드폰 이게 다 IT 아닙니까? 전부 다 말하자면 이런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제가 볼 때 약간 자가당착을 느끼는 게 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5천만이라는 이 사람들만을 시장으로 상대하는 한 매출 규모가 몇백억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해외 시장을 볼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가령 제가 요즘에 이제 어렸을 때 하던 이 취미를 다시 40년 만에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형 비행기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막 5만 원, 뭐 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항저우 이런 데서 지금 해외 직구로 가져오는데 이 중국의 벤처기업들이에요.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판매를 해요. 인터넷으로 직구해가지고. 뭐 거기 댓글들 보면은 스페인, 한국, 전 세계에서 이 제품들을 지금 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의 IT 벤처기업들이 예. 매출이 매년 엄청나게 빠른 식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
내수냐 수출이냐 이걸 가지고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거 예. 이것도 낡은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편들만큼의 지식은 없는데요. 잠깐 아까 그분의 화면을 좀 한번 더 띄워주시면 이분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물론 화장품의 대표인 아모레 같은 경우는 재벌급이지만 네. 아모레가 아닌 곳에서도 이른바 우리는 정 박사님이나 전화 화장품을 잘 몰라서 전 뭐 우리끼리 아무것도 바르는 게 없어가지고 여성분들은 좀 아실 텐데 꼭 화장품 아니더라도 재벌급이 아닌 곳에서 만드는 화장품 중에도 잘 나가는 게 있겠죠 아마 우리가 모르는. 제가 이제 그리고 잠깐만요. IT, 게임 이런 것들은 대중적 인식에서 전통 굴뚝의 재벌들 이른바 뭐 재벌 순위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있는 LG, 삼성, 뭐 현대, 한화 이런 데서 만들지 않고 있는 것들 아니냐 그 점을 말씀하시려고 예를 이렇게 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예는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데 있죠. 카카오톡 이런 데입니다. 사실은 그거야말로 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시장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잖아요. 교포들 아주 요긴하게 쓰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도 이미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이미 공정거래법상 재벌로 지정이 돼 있어요. 2조가 넘어가지고 작년과 재작년에 들어갔죠. 이미.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은 이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게 돼요. 벤처도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그렇죠. 네. 벤처도 자기 협력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아시는 것처럼 뭐 네이버가 뭐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른 그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마다 독립법인들을 만들었고 독립법인들이 뭉쳐 있으면 이거를 기업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기업 그룹을 특정 이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재벌이라고 그래요. 그럼 네이버, 카카오 다 재벌이죠. 다음도 마찬가지고 경제학적으로 다 재벌인 거예요. 그렇네요. 대기업 그룹 집단인데 소유 구조를 따져봤더니 한 사람 또는 특수관계인 몇 명이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상호 출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다 쥐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재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생 재벌일 따름이네요. 그래서 이혜진 같은 분들 네이버인가요? 창업자 내가 어떻게 재벌이 됐냐라고 많이 억울해하시는데 하지만 뭐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재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혜진 이사회 의장이 황당해하는 이유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탈법, 불법의 온상이자 정경유착의 샘플이고 박정희랑 연결돼 있고 못된 일은 항상 해왔고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수탈하고 그 부정적 이미지로 잔뜩 덕지덕지 묻어있는 재벌이 자기가 되어 있다는 것에 총수로 더군다나 놀랬겠죠. 자, 이거 조금 내려봐 주실래요? 그 게시판 질문 주셨던 분이 아유 벌써 또 수업 종료 시점이냐고 유유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강의가 될까? 이 온라인 인터넷 방송에서 요즘은 10분만 넘어가도 유튜브에서 안 본대요. 안 보죠. 길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5분 30초 이내로 끊고 막 계속 짧아지는 거라는데 도올도 아니잖아.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도올 박사도 아니잖아요. 정 박사님이 도올도 아니고 최민수도 아닌데 BTS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주시고 50분 넘는 수업인데 제가 다른 얘기 좀 약간 지금 우리 원래 얘기하던 거랑 연관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듣는 얘기가 이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을 정말 가혹하게 정말 비인간적일 정도로 쥐어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 뭐 이름만 대면 정말 알만한 그런 기업 그룹들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소연을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면은 당한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대기업들의 그 의사결정 구조 그게 딴 게 아니라 임원급들 사람들 있죠. 임원급들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더라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대기업 임원들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이사라는 게 뭐 1년, 2년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재계약을 하려면은 비정규직이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획을 할 때 기준이 성과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의 기준은 이익을 내는 거죠. 또 이익만 내고 이익을 내 가지고 누구한테 봉사합니까? 오너 내지는 총수라고 하는. 총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 투자자들. 아, 예. 요즘의 재벌 오너들은 옛날처럼 주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당이 워낙 크니까. 예, 배당도 많이 받아야 되고 오너들도 예. 거기다 주가가 올라야지만이 경영권 공격이 쉽지가 않아요. 아. 그죠? 그렇게. 그죠? 네, 맞습니다. 주가 올라가면 매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공격적이죠. 외국의 그 공격형 펀드들이 네. SK 그룹이 3, 4만 원으로 싸면 몇십억 달러 들고 와서 확 사버리면 그렇죠. 쌈부 네. 죠 예. 뭐 그게 뭐 우리가 맨날 신문에서 보는 얘기들이니까. 있었죠. 거기다 뭐 이 코스닥 시장도 뭐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특히 공격하기 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우리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내서 우리 회사의 주가도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실적을 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 10년 뒤 실적이 아니라 1, 2년 내 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있는 정규직들 비정규직 돌려버리고 원가 후려치고. 원가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처럼 전속거래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얘 내보내고 잘라버리고 저쪽으로.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기술 빨리빨리 정말 온갖 탈법 불법 다 해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이게 왕인 거예요. 이거 가장 비참하고 나쁜. 그렇죠. 정글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벌들이 그 하청 납품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정도는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면도 있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상생하고 뭔가 도와주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후자 상생하고 도와주는 측면이 굉장히 뒤로 빠지고 있고 예. 정말 나쁜 점들만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예.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원들의 운명, 비정규직의 이 사람들을 파리 목숨이에요 전부 다. 아니 월급쟁이로 대기업에 들어가면 요즘 대기업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막 프랭카드도 붙이고 이런다는데 시골에서는. 그 친구들의 꿈이 임원이 되는 건데 상무 정무가 되는 건데 막상 고생해서 되어 보니 파리 목숨이고 그렇죠. 낱낱이 저 대리나 과장 할 때보다 더 노동 강도가 세고 네. 측정 평가 기준도 촘촘하고 그렇죠. 압력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업무 프레셔도 아주 강해서 네. 일단 이사를 하고 있을 때는 3억 5억의 연봉을 달콤하지만 그건 1년짜리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도 롤오버 하기 위해서는 그 짓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이건 사회가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비판하는 게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주주자. 주주자본주의 이게 이걸 캐피탈 마켓 프레셔라고 그래요. 네. 자본 시장에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주주들이 그 주주들 중에는 오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언어가 많겠죠. 네. 거기에 소액 주주는 없을 거 아니에요. 소액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너 패밀리들도 있고 연기금. 양자가 다 연기금 연기금들도 마찬가지고 예. 다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가야지 뭐 거기 펀드 매니저들이 다 보너스도 받고 그러니까 예. 모두가 다 주가 올려라 자사주 매입해라 어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 하청 단가 깎고 이러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진보 쪽 경작자들이 저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의 네. 하이라이트 같은데. 왜냐면 이분들이 입만 열면은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간의 원하청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갈취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대기업들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됐는지 저게 저는 뭐 나쁜 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일하면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해야죠. 왜 저럴까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은 정정 회장 이런 분들이 뭐 저는 뭐 그분들을 뭐 이렇게 뭐 도덕군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한국 자본주의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해 가지고 무려 10년 20년에 걸쳐 갖고 독자 엔진을 개발해 나가요. 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적자가 나도 그냥 그걸 다 묻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은 현대차가 엔진을 개발할 때 현대차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죠. 예. 이거를 개발한 1차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협력업체들이 기술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도 적자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도 그러면은 뭔가 같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상생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니까 네. 여기 뭐 품질
안 맞아? 단가 안 맞아? 너 그만두고 저기 비슷한 다른 건 많으니까. 더군다나 해외로 그냥 국내 외외. 중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 들어. 완전 무한 경쟁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뭐 이게 시장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원청 학체는 안 그래도 힘이 셌는데 더 더 세졌고 세졌죠. 하청은 경쟁자들이 더 밖으로 많아졌고 네. 국내외에 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자기에게는 손해인 조건을 제시해야 원청업자의 눈에 들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쳇말로 한 놈은 계속 잘 되고 죽는 놈은 계속 죽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바로 그거를 바꿔야 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가 과거에도 안 좋았지만은 예.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뭐랑 연관돼 있냐면은 이 금융시장 개방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재벌계 대기업들의 지금 이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 거. 예.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온갖 그냥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네가 납품 뭐 그래? 너 하지 말고 중국 저쪽으로 갈 거야. 실제로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로라도 막 협박을 가하면서 야 너 비싸네 나 중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언제든지 외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자본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예. 중소기업들은 자기 마음대로 중국에 투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 중국어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나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그냥 마음만 아프고 이런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강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약자들, 약한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가 된 거고. 마지막 질문이자 오늘 수업의 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길게 보면은 뭐 첫 번째 뭐 문재인 정부도 뭐 FTA 같은 것들을 뭐 여기저기서 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요. FTA는 네, FTA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좀 천천히 가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FTA가 지금 우선인 게 아니라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국과 우리가 임금에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어쨌든 반도 안 되는데 예. 그럼 우리가 중국과 뭔가 중국이 추격해 오는데 이거를 넘어갈 정도의 기술력, 품질 경쟁력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려가면서 천천히 올리자. 천천히 올려야죠. 너무 빨리 올라오면 또 안 되죠.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그럼 문을 닫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게 복지국가인데 과감한 복지국가이기에는 아직 약하거든요. 결국은 복지국가가 가는 속도만큼 최저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춰야지 최저임금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복지국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일정 부분 이번 정부 그 연두 교서라고 할까요? 1월 달에 나온 새 정부 운영 국정 운영 지침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죠. 됐죠. 예. 대통령도 어나운싱을 했고. 네. 근데 이제 큰 방향은 이렇게 갔는데 예. 과연 매년 10% 이상을 올릴 수 있는지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FTA 감속,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금 슬로우 다운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이제 애로를 겪는 게 뭐 기술이 부족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청년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정부가 도와주는데 정부 혼자 가지고 안 돼요. 예. 그냥 관이기 때문에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원청업체들입니다. 삼성전자나 대기업들 여기 직거래하는 회사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나한테 납품하는 회사들이 품질이 뭐가 모자라고 있고 기술이 모자라는 것을 잘 알고 더군다나 도와줄 수 있는 인력과 자금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요. 있겠고. 근데 지금은 이게 과거에는 이게 작동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억눌려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의 임원급 인사들이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아니라 좀 5년, 10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파리 목숨 상무 전무 갖고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이나 저 뭐야 그 뭐 누구야 권투도 잘하는 김승현 이런 사람들은 1, 2년씩만 이렇게 하고 경쟁시키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알겠어 그 폐해를.
그러면 대통령이나 부총리가 재벌들 쫙 모아서. 집합시켜놓고 어이 그 전무상무들 최소한 3년이나 5년씩 보장해줘 이렇게 시킨다고 말 들을까요? 캠페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네,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뭐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 단기 뭐 치고 먹고 빠지는 애들도 먹튀. 있고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워런 버핏처럼 예. 10년, 20년 그냥 장기 투자해서 그런 기업 경우도 가치를 있는데. 높인 다음에 몇 네. 배 남기고 파는.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임원들이 비정규직인 1, 2년마다 갈리는 그 회사보다는 그러겠죠. 저 회사 5년, 10년 동안 가네? 저 회사는 뭔가 리더십이 제대로 된 회사구나. 저런 회사에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하겠죠. 네. 그죠? 캠페인이라고 하면 일단 강제성은 떨어지고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 두 가지 점을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단타 매매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사실 단타 매매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예. 이런 것들을 뭔가 억제하는 그런 법제도 같은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배당이라든가 자사주식 같은 걸 해가지고 주가 올리는 것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진보 경제학들은 다 저처럼 주장합니다. 근데 한국에 딱 오면은 저처럼 주장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려. 정체가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말하는 거나 논문을 보면은 진보 같은데 네. 무슨 산업 얘기할 때 보면 너는 재벌 편전. 전경련이나 저 자유한국당 거기 예. 싱크탱크 거기 같아. 네. 이러면서 정승일 너 정체가 뭐야? 이러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원래 그 학교에 가시밭길을 왜 자처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유시민 그 심재철 얘기했는데 예. 그 양반들하고 80년 5월달에 데모하다가 예. 말하자면 거기 정말 서울역에 제가 데모하러 나갔는데 데모하러 나가기 전에 제가 학생회에서 플래카드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만들고 있는데 학생회로 시민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망우리에서 지금 탱크가 넘어가고 있다. 그 얘기 한번 하셨어요. 효창운동장에 공수부대가 와 오, 있다. 네. 저는 그래서 80년 5월 그 15일 날 서울역에 저녁 7시에 나중에 나갈 때 예. 서울역 가면은 막 기관총으로 쏘고 탱크가 진압하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어도 저긴 가야 되는 예. 양심의 명령 때문에 예. 갔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내 인생을 그냥 역사 속에 바치자. 아까 그런 것처럼 그 비장한 비장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막 난사하고 있을 네. 거다. 그래도 그럴 걸 가야겠다. 갔는데 이 비겁한 지도부가 그게 심재철인지 유시민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갔는데 비겁한 비겁한 지도부가 학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심재철이 말했죠. 돌아가서. 제가 볼 때는 심재철인 것 같아요. 네. 그자가. 아 이게 기승전 심재철 유시민이네.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자 박정희가 정주영을 불러다가 임자 차 한 대 해봐. 그때 하고는 4, 50년 시간도 흘렀을 뿐더러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졌다. 네.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에 더 열악해졌다. 훨씬 심해졌죠. 완전히 비인간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대로 두면 가속화될 게 뻔하다. 왜? 자본은 그 욕심에 끝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자본은 스스로 돈을 위해서 운동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땅에 사람 살기 위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FTA는 조금 천천히 하자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지난 1, 2년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낮추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이런 걸 다 통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미스매칭의 문제는 대기업들이 앞장서라. 니들이 관청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임원들 임기를 좀 길게 보장해주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야 한다. 기업 문화. 우리나라가 너무 짧아요. 알겠습니다. 미국도 짧지만은 유럽보다 너무 짧습니다. 임원들 임기가 지금.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 박사님을 또 석방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불법 구금이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권투도 잘하는 대기업 증세 가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아, 예, 대기업들 증세해야죠. 네, 저는 아까 그 질문 주신 분이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징벌적 손해배상도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게요. 예. 그게 뭐 모든 걸 다 잡을 필요가 없고 일벌 100개 하면 됩니다. 그냥. 예. ASD123님 들으셨죠? 1벌 100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고, 어떤 회사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원하청 관계나 비정규직 갈등 뉴스를 보면 동시에 주가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뭐 투자자로서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카카오 계열사는 무려 1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마 확인하시고 쓰신 댓글로 이해하고자 예. 합니다. 아주 저도 작은 데까지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니까. 네. 아무튼 시청자 게시판은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한두 군데가 더 남아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오늘 빠뜨린 것 중에 하나쯤 언급하고 네. 또 다음 주 수업 계획표는 또 박사님께서 예. 당에 지시하면 우리는 당이 명령하면 따라서 합니다. 제가 좀 가끔 어설프게 웃기려고 하는데 귀엽게 좀 봐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